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예요. 저는 남편하고 20년 넘게 살면서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건 정말 다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살면서 저는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갚아야 한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 믿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편찮았을 때 제가 직접 간병을 자청했고 6개월이 넘게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겪은 일은 진짜 상상도 못한 거였어요. 이 사연을 쓰기까지도 몇 개월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 49제 마치고 나서야 용기가 났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4살 때였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말수는 적은데 사람이 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은 종로의 커피숍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는데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근데 눈이 맑더라고요. 절대 거짓말 같은 건 못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말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10마디 하면 한마디 할까 말까. 근데 이상하게 그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느낌이었달까요? 카페에서 나오자 그 사람이 무심하게 묻더라고요. 저녁 드셨어요? 여기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그러더니 말없이 제 앞으로 서서 걸어가더라고요. 따라갔더니 근처 백반집이었어요. 같이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웃는 걸 봤어요. 배고파서 크게 밥을 뜬 제 모습을 보면서 슬쩍 웃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때 왜 웃었냐고요. 진짜 밥을 맛있게 먹길래 그때 당신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 싶었어. 그게 제 남편이에요.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랑해 그런 달콤한 말은 못하더라고요. 청혼도 그 사람답게 참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나랑 같이 살래요? 솔직히 잘할 자신 없는데 뭐든 노력할게요. 프로포즈가 왜 저렇게 소심하냐 싶으면서도 그게 또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못 지킬 말은 안 하는구나. 저한테는 그게 100마디 예쁜 말보다 더 와닿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결심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예요.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태훈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휴, 얼굴도 참 복스럽게 생겼네. 그리고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회사는 힘들지 않냐? 요즘 젊은 사람들 고생이 많다면서 제 대답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반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우자 젓가락을 놓더라고요. 긴장했죠. 뭔가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다시거나 저를 떠보시려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우리 태훈이가 좀 표현하는 게 모자라. 너도 알지? 네?
아니에요. 태훈 씨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난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 워낙 답답한 애라서. 여자 마음도 너무 몰라주고. 근데 네가 이렇게 나타났잖아. 난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다른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하기 바쁘다던데 오히려 아들 흉을 보더라고요. 근데 태훈이가 이 마음은 진짜 투명한 애야. 근데 표현을 너무 못하니까 이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많을 거야. 그럴 때 좀 이해해줘. 창피하지만 나 봐서라도 우리 태훈이 부족한 것 좀 좋게 봐줘. 알았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겸손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며느리한테 고개 숙여 부탁하는 그런 시어머니가요. 얼마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받아. 태훈이한텐 비밀로 하고. 걔 알면 또 자존심 상해하니까. 아유, 어머니 너무 많은데요. 저희 이렇게까지 큰 돈 필요 없어요. 맨날 집 앞 공원 산책하고 분식집 가고 태훈이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시어머니가 씩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끔 좋은 데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래라. 젊을 때 돈 없으면 서러워. 내가 잘 알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시면서 웃으셨죠. 내가 딸이 없잖아. 아들은 아무리 잘 키워도 클수록 더 멀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네가 우리 집 오면 나도 딸 생기는 건데 요새 내가 괜히 더 설레는 거 있지? 그때 결심했어요. 이 집안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요. 물론 남편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더 좋았어요. 이런 시어머니면 평생 모셔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컸죠. 결혼식 날도 시어머니가 제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어요. 경은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이제 진짜 딸 생겼네.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가 30 초반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생각대로 행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게 살다 보니 편했어요. 쓸데없는 말들로 상처 주는 사람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저한텐 맞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셨고 명절 때도 힘들면 안 와도 된다. 너네끼리 보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그때 저희 부부의 유일한 고민이 돈이었어요. 신혼집 대출이 꽤 많았거든요.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니 빚이 산더미였죠. 저랑 남편이랑 둘이 월급 받으면 거의 대출 갚는 데 다 들어갔어요. 외식도 못하고 해외여행도 한 번을 못 가고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엄마가 저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바쁘다 보니 자주 연락을 못 드렸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보통 안부 전하려니 했는데 그날은 엄마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경은아, 바쁘지? 엄마가 할 말 있어서. 응, 엄마 뭔데? 너 바쁘지? 바쁘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만에 말씀하셨어요. 있지.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래. 처음엔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이 췌장암이라는 단어가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뭐라고? 엄마 뭐라고 했어? 췌장암 3기래. 수술해도 2년이 고비라고 하더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전화 받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건강했잖아. 여태 아픈 데도 없었잖아. 진짜 확실하대? 엄마도 몰랐어.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발견됐어. 엄마 목소린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경은아, 엄마 괜찮아. 그냥 너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너 바쁜 거 아는데 괜한 부담 갖지 마.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 말이 더 슬프더라고요. 암을 무슨 감기 걸린 것처럼 애써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그랬지만 암 환자가 어떻게 혼자 병원을 다니고 항암 치료를 받아요?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막막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마디 했죠. 아니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할까? 빨리 간병인부터 구할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 돈 없잖아. 대출 갚기도 빠듯한데 간병인까지 어떻게 써? 남편도 현실적인 걸 생각하더니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제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그럼 대출은 어떡하지? 남편 월급만으론 이자도 못 내는데 그렇다고 엄마를 그냥 둘 수는 없고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한테 상의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다고. 근데 우리 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말하면서도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들어주셨어요. 다 듣고 나서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제가 조금 진정되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경은아, 내가 할게. 네? 간병 내가 한다고. 어차피 나도 혼잔데 사돈어른 내가 모시마.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돈지간에 간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저 그런 이야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경은아, 너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야. 이러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나 어차피 혼자야. 종일 집에서 TV나 보는 게 낙이잖니. 그 시간에 사돈 곁에 좀 있어주면 나도 좋을 것 같고 너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느니 마음 놓이고 좋잖아. 아이, 어머니 그래도... 제가 계속 손사래를 치니까 시어머니가 약간 화를 냈어요. 경은아, 내 말 잘 들어.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 아프신 적 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때 나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남편은 모른 척했고 혼자서 다 했어. 힘들었던 그때 생각이 나는지 시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누가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렇게는 안 힘들었을 텐데. 난 그러기 싫어. 내 며느리가 혼자 끙끙대면서 우는 꼴 못 본다.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지. 그게 가족이잖아. 안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웃었어요. 울긴 왜 울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옆에서 말벗해주고 밥 챙겨드리고 그 정도야. 어떻게 그게 그 정도예요?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아이, 좀 힘들면 어때? 딸 같은 우리 며느리 돕는 건데. 그 말씀에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로는 더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하셨어요. 됐어.
나중에 혹시라도 나 아프면 내 옆에 있어주면 그게 갚는 거야. 알았지?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어요.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하겠대? 우리 엄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진짜 어려운 결정했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힘든 결정을 선뜻 하겠다고 한 시어머니에게 평생의 은혜를 입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돌보고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두 분 사이가 어색했어요. 당연하잖아요. 사돈 간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이었으니까요. 제가 병문안 갈 때마다 두 분이 따로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쪽에서 TV를 보고 엄마는 저쪽 침대에 누워있고 대화도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은 병문안을 갔는데 두 분이 같이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였는데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 저 여자가 완전 나쁜 여자야. 친구 남편 꼬셔서 집안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남자들이 홀딱 넘어가게 생기긴 했네. 저 여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예쁘네. 예쁘면 뭐해? 남의 가정 망칠 못된 생각밖에 안 하는데. 두 분이 그러면서 웃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사돈끼리도 저렇게 친해질 수 있구나. 6개월쯤 지나서 병원에 가니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언니 고마워. 진짜 내가 언니 덕분에 아파도 웃는다. 그 말을 듣고서 시어머니는 엄마 손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도 혼자 외로웠는데 덕분에 매일 올 때가 생겼잖아. 우리 서로한테 다 좋은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문 앞에 서서 보고 눈물이 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30년 지기 친구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심지어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도 나눴대요. 저도 잘 모르는 엄마의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해주기도 했어요. 네 엄마 젊었을 때 동네에서 제일 예뻤더라. 그렇게 예쁜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마 곁을 지켰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당신 몸이 안 좋아도 2년 동안 매일 대소변 받아내고 몸 닦아주고 약 챙겨주면서 그 고된 일을 2년이나 하신 거예요. 솔직히 주변에서 말도 많았어요. 아니 무슨 시어머니가 사돈어른 간병을 다해?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런 말엔 신경도 안 썼어요.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 행동하셨죠. 1년쯤 지나서 제가 시어머니를 말려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할게요.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경은아, 나 안 힘들어. 오히려 재밌고 좋아. 네 엄마 덕분에 내 삶도 의미가 생긴 것 같고. 넌 그냥 네 일 열심히 해. 너희 둘이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효도야. 알지? 그 말 듣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웃으셨어요. 엄마가 입원한 지 2년째 되던 때부터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라는 말에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엄마 손을 잡고 계속 말하고 계셨어요. 내 말 들리지? 조금만 더 버텨. 경은이 온대. 응? 조금만 기다려. 제가 도착하니까
엄마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겨우 제 손가락 하나를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버틴 것 같았어요. 경은아, 엄마 말 들어? 엄마의 목소린 정말 작았어요. 귀를 가까이 대야 겨우 들릴 정도였죠.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힘겹게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잘해. 엄마 대신이니까 잘... 전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려니 했죠. 그리고 엄마는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경은이 강한 아이야. 엄마 알아. 그날 시어머니가 절 안고 같이 울어줬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에서도 시어머니가 상조처럼 우는 모습을 보고 조문객들도 다들 놀라더라고요. 누가 물었대요.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 친구예요 라고 했대요.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듣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49제를 치르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요. 남편도 의아해하며 묻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갑자기 그건 왜?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 내가 꼭 모시려고. 남편은 한참 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이제라도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당신 뒷바라진 내가 다 할게. 저는 남편 배려로 1년 동안 퇴근 후에 학원을 다녔어요.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공부.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해주신 것,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 덕에 우리 엄마가 편하게 눈 감고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자격증을 딴 날 시어머니한테도 바로 알렸어요. 어머니,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나중에 어머닌 제가 직접 모실게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그러더라고요. 아유, 못 살아. 뭘 그런 걸 따. 그런 거 안 해도 돼. 난 건강해서 어디 아프지도 않아.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흐뭇하게 웃는 걸 보니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그때부터 언젠가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아프면 제가 옆에서 끝까지 모시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해주신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잘해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엄마가 저에게 남긴 숙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픈 데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 저랑 남편도 어느새 40대가 됐죠.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는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30대 때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었는데 가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 하셨죠.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효도야. 괜히 나한테 돈 쓰지 마. 전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뭐든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기침을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낫고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전 내심 불안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어둡더라고요. 보호자분이시죠? 잠시만 들어오시겠어요?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폐암 3기입니다. 이미 많이 퍼져서 수술은 어렵고요.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지금 어머니 연세나 상태를 생각해서는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폐암 3기. 남은 시간도 길어야 6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요?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을게요. 기침 좀 했을 뿐인데요. 폐암이 초기엔 증상이 없어서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모시겠다던 제 다짐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도저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미 아는 눈치였죠. 검사 결과를 듣고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괜찮아. 난 살 만큼 다 살았어. 아이, 괜찮다니까. 어머니 아니에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제가 어머니 간병할게요. 시어머니가 제 말에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그래도 돼. 너만 힘들어. 요즘 좋은 요양원 많대. 거기 가면. 싫어요. 어머니 절대 남한테 안 맡길 거예요. 제가 한다니까요. 전에도 약속했잖아요. 단호한 제 태도에 시어머니는 한참 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경은아, 고맙다. 이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저는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미련 없었어요. 이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곁을 제가 지켰어요. 생각보다 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해주신 것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쯤부터 남편이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에요. 그건 20년 넘게 같이 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행동으로 뭐든 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입원한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점은 남편이 병원에 잘 안 온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든가 보다 했어요. 회사 일도 많은데 2명이 하던 집안일도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주말에도 안 오더라고요. 갈수록 이상한 핑계만 늘어났죠. 나만 보면 미안하다 하잖아. 내가 가면 오히려 어색해. 당신이 있는 게 나아. 병원 냄새 힘들더라. 나 거기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아픈 시어머니를 보는 것도 속상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둘러대는 말이려니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이 쌓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그러면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만 하고 행동은 안 바뀌더라고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남편이 갑자기 바빠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저녁은 가족하고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칼퇴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집에 오면 저랑 같이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고 그게 20년간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입원한 뒤부터 야근이 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방에 틀어박혀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당신 또 뭐해? 계속 그것만 할 거야? 그냥 좀 알아보는 게 있어서. 회사 일인데 빨리 좀 알아봐야 해서. 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한 번은 슬쩍 봤는데 해외 사이트 같은 걸 뒤지고 있었어요. 영어로 된 사이트였는데 언뜻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심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프로젝트가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저도 간병하느라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더 커진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깐 집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밤새고 잠깐 씻고 옷 갈아입으려고요. 그때가 새벽 5시쯤이었는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에 어디 갔지 싶어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1시간쯤 후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 새벽부터 어디 갔다 와? 언제 왔어? 그냥 산책 좀 했어.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에 산책이라뇨? 평생 아침잠 많아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던 사람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몰래 따라가 봤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한 15분쯤 뒤를 따라갔더니 낯선 오피스텔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남편은 차에서 내리진 않고 건물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저 오피스텔에 뭐가 있는 거지?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여자의 직감이 발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다 할 확신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거겠지. 남편도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 말은 안 해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하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일부러 집에 연락을 안 하고 가봤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랑 있다가 옷 좀 갈아입고 오겠다는 핑계로 들른 거였죠.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보성이란 이름이 떴어요. 남편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편인데 그런 이름은 처음이라 낯설었죠. 전화는 금방 끊겼는데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찍혀 있더라고요. 전부 같은 번호, 보성이란 이름으로요. 하루에 7통은 정말 많잖아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호기심에 그 번호로 전화를 한번 걸어봤죠. 신호음이 2번 정도 울리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태훈 씨? 여자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해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너무나 익숙하게 남편을 태훈 씨라고 부르는 목소리요. 한참 멍하니 있는데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는 걸 들킬까봐 주먹을 꽉 쥐었죠.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보성이라는 사람 알아? 보성? 아, 회사 후배야. 왜? 그냥 전화 많이 오던데. 보성이면 남자 후배겠네? 응.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할 일이 많아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남자 후배냐는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답하더라고요.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절 속이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설마 하면서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며칠 후 2번째 증거가 나왔어요. 남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봤는데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펼쳐보니까 호텔 예약 확인서였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2박 3일, 예약자 이름은 박태훈이었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한 번도 그런 호텔 같은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신혼여행 때도 그냥 일반 객실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런 데를 예약까지 했다고요?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3번째 증거는 여권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중국 출장으로 3박 4일이라면서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남편이 떠나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3박 4일을 온갖 괴로운 상상을 하면서 보냈어요. 시어머니 앞에선 티도 못 내고 정말 죽을 맛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날 저는 불이 나게 집에 가서 남편 짐부터 뒤졌어요. 그 안에 여권을 봤는데 미국 입장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갔다 온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여자가 미국에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바빠진 남편, 방에 들어박혀 해외 사이트 뒤지던 모습, 새벽에 몰래 외출하던 것, 보성이란 이름의 여자, 호텔 스위트룸 예약, 전부 다요. 그 무렵에 이상하다고 느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아들이 3개월째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보통 어머니라면 서운해할 만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태훈 씨한테 서운하지 않으세요?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 대신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도 보여서 한 말이었어요. 괜찮아. 태훈이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더라고. 그거 끝나면 올 거야. 중요한 일이요? 회사 일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진짜 안 서운하세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알아.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안 온다고 나를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요.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아니야, 됐어. 진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더라고요. 전 더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 엄마 병문안도 안 오는데 오히려 아들 편을 들다니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아들 감싸는 거려니 했어요. 근데 전 오히려 그 관대함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둘이 짜고 저한테 뭔가 감추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 느낌은 결국 또 다른 증거로 이어졌죠. 마지막 증거는 남편 차에서 발견된 스카프였어요. 남편 차 블랙박스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 비싼 명품 브랜드 스카프가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저런 비싼 스카프 한 번 못 받아봤거든요.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한테 줄 생각이구나. 심장이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도 저는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다가 말고 갑자기 눈을 뜨더니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경은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절 한참 말없이 바라보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은아, 미안하다. 그냥 다 미안해서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아서.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런 말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할까? 혹시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계신 걸까? 저한테는 꼭 그 말이 내 아들이 바람 피워서 미안하다 그런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어김없이 그날도 남편은 새벽에 또 외출을 했어요. 저도 몰래 따라 나가 멀찍이서 남편 차를 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아니기를, 내 상상이 틀렸기를 빌면서요. 남편은 그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전에 봤던 그 오피스텔이요. 남편이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건물 입구가 열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죠. 어딘가 모르게 세련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나란히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멀어서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두 사람 사이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저도 차에서 내려 거리 유지를 하며 따라갔습니다. 둘이 들어간 곳은 레스토랑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손님들도 다 잘 차려입은 그런 곳 있잖아요. 저는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메뉴판을 보더니 뭔가 주문을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음식이 나왔는데 스테이크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은 느끼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레스토랑에 간 적이 없어요. 스테이크는커녕 피자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바라보고 웃으면서요. 저한텐 한 번도 저런 표정 안 지어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누가 들을까 싶어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난 뭐였던 거야? 새벽이 돼서야 눈물이 멈췄어요. 몸에 빠져나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혼 서류 양식을 찾아 출력도 해뒀죠. 솔직히 더 알아보고 말 것도 없었어요. 이 생각밖엔 안 했죠. 그래, 시어머니 간병 다 끝나면 이혼하는 거야. 내 마지막 도리만 지키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분노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 사이에 여자랑 그러고 있었다는 게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를 서랍에 넣어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 티내지 말자. 마지막까지 도리만 지키자.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그날도 병원에서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잠들고 저는 보호자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당신 왜 왔어? 오늘은 내가 할게. 집에 가서 좀 자. 남편이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갈아입을 옷이랑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3개월 동안 바쁘다고 한 번을 안 오더니. 미안해. 이제부턴 나도 같이 할게.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여서 그래. 집에도 안 오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어. 응?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저는 피했어요. 손을 빼면서 한 발짝 물러섰죠. 남편이 놀라서 멈칫하더라고요. 제 눈을 바라봤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자라고.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왔을까? 그렇게 핑계만 대더니 갑자기 새벽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 시어머니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건가? 그래서 날 보내려는 거구나. 알았어. 나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잘게. 저는 가방을 챙기는 척 했어요. 남편이 뒤에서 조심해서 가라고 하는 말에도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어요. 집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죠.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살금살금 다시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 병실 바로 옆에 빈 병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 거기로 들어가서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도 흥건했고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알아야 했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커튼 틈으로 옆 병실이 보였어요. 완전히는 아니고요.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침대에 앉아서 어머니를 깨운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서 잘 안 들렸지만 집중하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없지만 또렷한 목소리로요. 그래? 진짜 찾은 거야? 네, 확실해요. 그 여자는 괜찮대? 시어머니 입에서 그 여자가 나왔어요. 숨을 참고 더 귀를 기울였어요. 태훈아, 잘했다. 그래, 너 경은이한텐 아직... 네, 아직 말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곧 얘기하려고요. 언젠간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잘했다는 듯 손등을 토닥여줬어요. 경은이한테도 잘 말해. 그 애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다 잘 설명해줘. 알았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얘기를, 바람 피운 얘기를 조심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커튼을 젖히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도 눈을 크게 뜨고 절 봤죠. 두 사람 다 절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경은아, 네가 왜...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진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군데? 어머니도 아는 그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쳐다봤죠.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서 뭘 숨기는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병원에서 소리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 알아. 보성이가 누군지. 당신 미국 갔다 오고 여자 만난 것도 다 안다고.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알고 있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품 안에서 며칠 전에 출력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경은아, 잠깐만. 잠깐은 무슨... 22년이야. 근데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비싼 데 가서 밥 한 번 안 사주던 인간이 그 여자한테는 호텔 스위트룸부터 스카프까지 다 갖다 바치고. 나는 뭐야? 난 대체 뭐냐고. 당신 어머니나 돌보는 간병인이야? 이혼해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친정엄마 간병해 주신 것, 딸처럼 대해 주신 것, 근데 아들이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끝까지 도리는 지키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 이렇게 못 모시겠어요. 어머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아는데요. 어머니 이 사람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알면서 숨겨주신 거잖아요. 저 그건 정말 못 참겠어요. 한참을 서럽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여보, 일어나.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뭘 더 들어. 나 이혼할 거야. 그 여자 누구야? 그것만 말해. 언제 만났어?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여자 당신 언니야. 뭐? 당신 친언니라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언니 없어. 아니야, 있어.
당신한테 언니가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던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사람 처형 이름이 유진이야. 당신보다 2살 위고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6개월 전에 한국에 왔어. 장모님이 결혼 전에 낳은 딸이야. 사정이 있어서 그때 입양 보냈대. 당신하고 곧 만나게 해줄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뭔 소리야 대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점점 호흡이 가빠졌죠.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저를 부르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은아, 이리 와.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와서 들어. 저는 비틀비틀 일어나서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갔어요. 미안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네 엄마가, 경숙이가 나한테 부탁한 거야. 네? 엄마가요? 그래.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첫째 딸을 찾아달라고. 경훈이한테 언니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자기 죽고 나면 둘이 꼭 만나게 해달라고. 네 엄마도 10년 넘게 찾았었대. 근데 입양 기록이 없어져서 못 찾은 거야. 거의 포기했는데 6개월 전에 드디어 찾았어. 태훈이가 도와줘서. 저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저녁마다 방에 틀어박혀서 일한다고 했던 거, 출장 간다고 하고 미국 간 거 다 처형 찾으려고 그랬던 거야.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졌네. 그럼 호텔 예약은? 그 처형이랑 당신 처음 만날 때 좋은 데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그럼 차에 있던 그 스카프도? 그것도 봤어? 그건 처형이 외국에서 올 때 당신 주고 싶다고 나한테 맡긴 거야. 남편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레스토랑 간 것도 처형이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서 한식을 잘 못 먹잖아. 내가 한식만 사줬더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내가 대접한 거야. 솔직히 나도 느끼해서 먹느라 힘들었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모든 퍼즐들이 뒤집힌 느낌이었어요. 내가 알던 게 전부 틀렸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죠.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줬으면 오해 안 했잖아. 왜 숨겼어? 남편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죠. 내가 그러라고 했어. 경은이 너도 걱정이었지만 유진이한텐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래도 넌 경숙이 곁에서 오래 있었지만 유진이 버려졌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해주고 싶었어. 나라도 대신해서 경숙이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미안해 경은아.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가가 붉어지더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 옆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 내 동생아. 그 여자, 아니 제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며 말했어요. 나야 언니, 유진이야. 처음 듣는 목소리에 이 어색한 한국말이 왜 이렇게 낯익은 것 같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유진 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천천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들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잘 안 됐거든요. 저를 부르는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경은아. 전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언니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닮았더라고요.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코 모양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얼굴도 겹쳐 보였죠. 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난 혼자인 줄 알았어. 양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진짜 혼자였거든.
근데 네가 있었어. 그 말에 동시에 눈물이 터졌어요. 언니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흐뭇하게 우리 두 사람을 보며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더니 우리를 불렀어요. 이리 와. 너희 엄마 경숙이 얘기해 줄게. 저랑 언니가 시어머니 침대 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둘 손을 잡았죠.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경숙이가 21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대. 근데 집안에서 반대를 한 거야. 그래도 둘이 좋아서 만났는데 그때 경숙이가 임신을 했어. 아버지가 그 아이 낳으면 호적에서 판다. 그래도 경숙이는 끝까지 아이 낳았어. 그게 유진이 너야. 언니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경숙이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네가 어디에 잘 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대. 근데 죽기 전까지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았는데 기록이 없어져서 못 찾은 거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니 여태 몰랐어요. 경숙이가 어느 날 나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놨어. 매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부탁했어. 너희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너희 엄마 마지막 소원이었어. 언니랑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밀려와서 감당이 안 됐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들었어요. 경은아, 유진아, 그만 울고 손 좀 잡아줘. 저랑 언니가 시어머니 양쪽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두 손을 한데 모아 잡았죠. 경수가 보고 있지? 나 약속 지켰어. 네 딸들 이제 만났어. 그러니까 편히 쉬어. 시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치 엄마한테 말하는 것처럼요. 언니는 시어머니 손에 볼을 비볐어요. 눈빛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전해졌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는 정말 편안한 얼굴로 우리 둘을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너희 둘 이제 엄마 대신 서로 챙기고 살아. 알았지? 경은이 언니 잘 챙겨주고 혼자서 많이 외로웠을 거야. 이제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해. 난 내 할 일 다 했다.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날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잠결에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표정으로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제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어요. 엄마한테 한 약속을 지키고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로. 태훈 씨랑 언니랑 정말 잘 살게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문상객들 인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멍한 상태였어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장례식 내내 제 옆에 있었어요. 저를 도와서 손님 맞고 밥 차리고 뒤처리하고 마치 원래부터 제 옆에 있던 사람처럼요. 언니 힘들면 쉬어. 다리 아프지? 괜찮아. 네가 더 힘들잖아. 우리 둘 다 괜찮으면 됐다. 언니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젠 있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유품 정리를 했어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두툼한 봉투 안엔 몇백만 원의 돈과 함께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경은아, 내 딸이자 우리 며느리. 엄마 대신 오래 너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미안하구나. 이 돈으로 언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네 엄마도 나도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있을게.
그리고 태훈이도 잘 봐줘. 마음은 진짜라는 것 너도 알지? 편지를 읽다가 울었어요. 너무 울어서 글씨가 안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우리 어머님 진짜 좋은 분이었어. 난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없어? 당신이 끝까지 엄마 지켜주겠다고 한 거 다 지켰잖아.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난 당신 오해만 하고 미안해. 당신 그런 사람 아닌데. 알아. 다 알아. 괜찮아. 전 남편 어깨에 기대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전 언니가 엄마와의 유일한 추억으로 남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엄마야. 그리고 이게 나. 입양 보내기 전에 찍은 사진이야. 저는 사진 속 엄마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엄마. 제가 기억하는 엄마보다 훨씬 앳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눈빛만큼은 똑같더라고요. 엄마는 나 버린 게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엄마가 죽을 때까지 언니 잊은 적 없었잖아. 절대 버린 거 아니야. 요즘 언니랑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어요. 엄마 이야기도 하고 각자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요. 40이 넘어서 생긴 언니인데 이상하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진짠가 봐요. 남편은 언니하고 셋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즘 열심히 부동산에 다니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언니가 살던 미국에 가서 언니 이야기도 들어보려고요. 언니가 가끔 그래요.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날 찾아준 사람도 있었고 난 혼자가 아니었어.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괜히 더 울컥해요. 돌아보면 저랑 엄마와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진 시어머니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찾아준 언니가 있었고 말없이 우리 곁을 지킨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전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연을 올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랑이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돌아보면 곁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는 사랑도요.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을 잘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